네, 원투펀치 하프타임 이 두 분과 또 함께합니다. 이 두 분이 함께하고 나서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아, 우리의 부버지가 왔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박찬하 위원님이 좋은데 드디어 원투펀치에 항상 게스트로 나오시다가 고정 멤버가 됐구나. 우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두 분과 함께하니까 어깨가 든든하네요. 우리 이번 주 1부는 이번 주말 프리뷰를 진행을 해볼 텐데 먼저 뉴캐슬 대 토트넘입니다. 이거 챔스 티켓이 걸린 4위 싸움이 지금 한창이잖아요. 이거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뭐 4위하고 5위의 맞대결이기도 하죠. 물론 뭐 그 뉴캐슬이 한 경기를 덜 하고도 승점 3점에 앞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유리한 위치라고 할 수 있지만은 토트넘도 이번 경기 밀려나게 되면은 큰일 나죠. 죽음의 일정이거든요. 네. 바로 이제 맨유, 리버풀 그리고 또 이제 에스턴 빌라까지 있어요. 근데 에스턴 빌라는 에메리 감독 부임하고 나서 현재 그 승점이 3위에 해당하고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는 네, 그 요즘 정도로 좋아요. 매우 잘 나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무조건 승리를 해야 하죠. 토트넘이 4위 경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사실 분위기로만 보면은 뉴캐슬이 시동이 제지되긴 했지만 어쨌든 좋은 분위기에서 계속 가고 있었고 반면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나마 손흥민 선수가 지금 연속 득점을 한다는 것 그게 조금 포인트일 것 같아요. 뉴캐슬도 그렇고 토트넘도 그렇고 지난 경기에서 대량 실점을 했잖아요. 네. 3골씩 내주면서 이제 수비를 어떻게 정비하느냐인데 뉴캐슬은 이제 홈으로 돌아왔으니까 홈에서는 수비력이 훨씬 더 강해지는 이번 시즌이고 토트넘은 지금 백스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중앙 수비 쪽에 뭐 줄부상 나오고 선수가 없고 그리고 백포로 바꾸자니 또 팀이 구조적으로 풀백이 없어요. 그래서 토트넘을 얘기할 때 플랜 B가 지금 필요한 시점 아니냐 그러면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백포로의 전환이 필요한 순간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스태프들이 포백으로 바꾸는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팀이 센터백 숫자도 적은데 억지로 지금 백스리를 어떻게든 끼워 넣어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백포로 바꾸려면 좋은 풀백이 있어야 되는데 백포를 세우기에는 풀백 쪽의 전력 누수가 센터백 쪽의 전력 누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포로의 전환은 어렵다고 보는데 이게 의외로 난타전으로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골이 많이 나온다. 저도 포 빼고 갈 수는 없다라는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은 그나마 에멜송하고 세세뇽하고 벤 데이비스가 있었다면은 포백 전환이 가능한데 이 선수들이 다 부상인데다가 페리시치는 원래 윙 출신으로 윙백에서도 수비력이 떨어지고 포로 역시도 윙백에서도 수비력이 떨어져요. 둘 다 공격적인 선수죠. 그렇죠. 뭐 지난 경기 산체스가 교체 투입되고 나서 이제 그쪽이 뚫리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런 점들이 있다 보니까 포백으로의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랑글레까지 지난 경기 때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센터백 자원이 이제는 가동할 수 있는 게 다이어, 로메로 그리고 지난 경기 교체 투입됐다가 다시 교체 아웃되면서 야유까지 들었던 산체스 그리고 또 이제 탕강가 이렇게 4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탕강가도 믿을 수 없는 센터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토트넘은 상당히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뉴캐슬은 지난 빌라전 대패가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빌라가 워낙 지금 핫한 팀이기도 하고 지금 어떤 의미에서 맨시티 다음으로 가장 상승세가 있는 팀이거든요. 뉴캐슬이 지난 경기 대패를 했던 거에는 알미론이 안 그래도 부상 후 빠져있는 가운데 생막시맨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이게 공격이 무너지면 수비까지 같이 무너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위에서 상대를 위협해줘야지 상대가 마음껏 올라오지 못하는데 그런 상황들을 만들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알미론이 지난 경기 교체 투입돼가지고 부상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그래도 뉴캐슬이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제 뉴캐슬이 이번 시즌 홈에서 공식 대회에서 단 1패밖에 당하지 않을 정도로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는 워낙 강한 팀이긴 해요. 제가 돈이 10,000원이 있으면 5,000원, 5,000원씩 딱 나눠가지고요. 반만씩 건다고요? 아니요, 저는 무승부랑 토트넘 승에 걸겠습니다. 토트넘 승에 건다고요? 제가 토트넘 승리에 거는 이유는 해리 케인이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해리 케인 선수가 헌신하기 시작한 게 토트넘이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리그에 못 갈 것 같은 시점과 맞물려요. 그 전까지는 모든 팀이 해리 케인에게 서포트하는 쪽으로 갔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해리 케인 선수가 많이 내려오죠. 내려오니까 손흥민이 올라가고 네. 이런 구조가 다시 갖춰지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는 뉴캐슬이 이번 시즌 홈에서 극강의 수비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강팀 상대로는 그래도 골을 좀 내줬죠. 리버풀이라든가 맨체스터 이런 팀들에게는 골을 내줬지만 그 외의 팀들에게는 홈에서 실점을 잘 안 하고 있는 와중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경기 난타전 가능성이 있고 그 화력 싸움으로 갔을 때는 누가 더 골을 많이 퍼부을 수 있느냐. 케인
케인이 뉴캐슬한테 굉장히 강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케인의 평균 위치가 내려온 것도 맞아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골이 나오기 시작을 한 그렇죠. 거거든요. 실제 그 케인 같은 경우는 뉴캐슬 상대로 9골을 넣고 있는데 이게 그 양팀 맞대결을 한 선수들 중에서는 시어러 11골 다음으로 많아요. 그 정도로 유난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토트넘이 뉴캐슬한테 강하긴 해요. 그렇죠. 세인트 제임스 파크 원정에서 특히 그 5경기 4승 1무 무패를 이어오고 있을 정도로 강하거든요. 하지만은 공교롭게도 이번 시즌에 지긴 했죠. 전반기 때. 그런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저는 이 경기는 결국 토트넘이 얼마나 넣느냐도 중요하지만 토트넘이 얼마나 실점을 하지 않느냐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토트넘이 이번 시즌 실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45실점으로 최다 실점 7위에 위치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예, 그 정도로 안 좋은데 거기다가 이제 수비 줄부상이 발생하면서 지금 그래서 6경기 연속 프리미어리그에서 실점하고 있고 특히 원정 성적 더 안 좋고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공격수들의 퀄리티는 당연히 토트넘이 더 위에요. 손캐가 있으니까요. 반면에 뉴캐슬이 토트넘급은 아니거든요. 공격진은. 그런데 이제 토트넘의 수비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 두 분이 뭔가 확실하게 말은 하지 않지만 팽팽하게 지금 흘러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갑자기 거기에 조금 포커싱이 되는 게 뉴캐슬 다음에 맨유 리버풀전 3연전이기 때문에 확실히 토트넘이 지금 안 잡으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둘 다 엄청나게 절실해요. 여기서 밀리는 끝이라서. 네, 근데 이게 발상의 전환이라고 토트넘이 계속해서 이제 콘테 감독 체제 때도 그랬고 이제 오른팔이 대행을 하고 있는 현 시점도 그렇고 계속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실점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 경기는 아예 발상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어차피야 우리가 못 지키니까 그냥 들이받자. 이렇게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을 해서 오. 저는 그래서 난타전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손흥민 골 나온다? 저는 그래도 손흥민 선수의 골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뉴캐슬의 전술 구조 자체가 그거가 풀백이지만은 비대칭 풀백이거든요. 사실상 트리피어는 윙으로 올라가요. 네. 그 왼쪽 풀백인 덴버는 센터백이어가지고 좁혀서 백스리를 형성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른쪽 센터백인 셰어까지도 트리피어의 뒷공간을 커버해야 되니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리피어와 셰어 쪽에 뒷공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손흥민 선수가 잘 공략한다면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케인이 내려와서 뿌려주고 있으니까요. 이제 다음 경기 넘어가 볼게요. 마인츠 대 바이에른 뮌헨을 저희가 또 선택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투엘 감독의 친정팀 맞대결이기도 오. 하고요. 그리고 과연 사네만에는 같이 나올 수 있을까? 뭐 오. 이런 것들도 있고 왜냐면은 둘이 이제 뭐 폭행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홈팀 마인츠부터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요. 마인츠는 현재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긴 해요. 최근 이 팀이 그러니까 9경기 무패 행진을 그렇죠. 이어오고 있거든요. 9경기에서 5승 3무 무패이긴 한데 문제는 최근에는 무승부가 너무 많아요. 거의 다 무승부죠. 예, 최근 5경기 1승 3무. 그 1승이 라이프치히한테 거둔 거긴 하거든요. 그것도 3대0 대승을 거뒀는데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마인츠가 챔피언스 리그도 노려볼 수 있는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과의 승점 차가 4점밖에 나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저의 팀인 브레멘과 그리고 켈른 상대로 먼저 골을 넣고도 실점을 막판에 허용해가지고 2경기 다 무승부에 그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인츠가 현재의 경기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키는 게 좀 약점이 드러나고 있다. 원래는 이 팀이 지키는 걸 정말 잘하는 팀이거든요. 원래 골을 잘 못 넣는 게 문제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도리어 약간 좀 유럽 대항전이 눈에 아른아른거려서 그러는지 몰라도 도리어 경기 막판에 흔들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둘 다 지금 무승부가 많거든요. 특히나 네. 또 뮌헨 같은 경우에 3경기 연속 승리가 없으면서 2경기 연속 무승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똑같이 무승부인데 참 말을 뮌헨은 3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라고 하고 마인츠는 9경기 연속 패가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위치에 따라서 참 다르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이번에 뭐 바이언 얘기를 조금 하자면요. 바이언 같은 경우는 현재 조금 흔들리고 있죠. 투엘 감독 부임 후에도 2승 2무 2패거든요. 물론 뭐 이 중에는 맨시티한테 1무 1패를 당한 거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프라이부르크 포칼 원정 뭐 패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단판이기도 하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난 주말 호펜하임한테도 졸전 끝에 1대1 무승부에 그쳤다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그 투엘 감독 선임 한 시점이 조금 문제가 아니냐. 현재 독일 쪽에선 그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번 그 맨시티하고의 경기에서 팬들이 걸개까지 걸었어요. 매니지먼트에 의구심을 표한다라고 네. 이렇게 그 걸개까지 걸었거든요. 나겔스만 경질 자체는 그럴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이 중요한 시점에 팀이 못 나가고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나겔스만을 경질하고 투엘을 데려오는 게 맞았냐. 투엘이 좋은 감독인 건 누구나 알더라도 괜히 이게 팀을 흔들어 놓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들이 현재 있는데다가요. 마네가 지난 경기에서 사네를 이제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쵸. 예, 주먹으로 이제 입술을 때려가지고 여기 입술이 이제 터진 것도 사진도 이렇게 찍히고 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뭐 사네가 마네한테 패스를 받지 않고 그냥 달려간 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대요. 뭐라고 하니까 나한테 그런 대우를 하다니 하면서 이렇게 뭐 때렸다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긴 해요. 사네가 마네한테 블랙 10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게 그 검은 양이라는 의미인 건데 이게 그 검은 양이 어떤 얘기냐면요. 팀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바르셀로나가 검은 양 사건 있었잖아요. 고유 명사 같은 건데 네. 그 오해하는 거죠. 양이 거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건데 그냥 그런 거죠. 너 혼자 검어 막 이런 거잖아요. 예, 그게 근데 잘못 이제 조금 오역들이 돼가지고 외신으로 전해지면서 인종차별이다 뭐 이런 예, 블랙 욕으로 그렇게 네. 이제 퍼져가지고 그래서 뭐 사네가 인종차별성 발언을 했다 이러는데 사네 아버지가 세네갈 대표팀 레전드예요. 네. 프라이부르크의 레전드고요. 그래서 이제 사네 같은 경우도 세네갈 피가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인종차별을 할 리는 없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어쨌건 이런 것 때문에 뒤숭숭하고 그런 가운데 마네가 호펜하임전에는 그 징계로 결장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팀 자체가 조금 현재는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분데스리가를 이번 시즌에 팔로우를 1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네.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던 거고 그냥 저는 지금 배가 아픕니다. 왜요? 왜냐하면 마인츠에 아조르케 선수가 엄청 잘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배가 너무 아파요. 원래는 조규성 선수의 네. 자리였어야 되거든요. 네가 사는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좀 더 좀 예측할 만한 무언가가 있을까요? 일단 뭐 맞대결 전적은 당연히 바이언의 압도적 우위긴 해요. 그렇죠. 근데 10월에 마인츠가 이겼다니까요. 아, 6대 예, 4로.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 스펜송 감독, 현재 마인츠 감독이요. 부임하고 나서는 바이언 상대로 2승 2패를 기록 중인데 그 2승이 전부 다 홈에서 기록한 겁니다. 마인츠가 바이언 상대로 홈에서 승리가 3승이고 전체 승리도 6승이 전부예요. 네. 분데스리가에서 그거밖에 없을 정도로 바이언한테 유난히 약했는데 그 2승을 스펜송 감독 밑에서 거뒀다는 거. 그 점은 조금 그래도 마인츠 입장에서도 비벼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우파메카노가 최근 맨시티하고의 2경기 연달아서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번 경기에서 선수들이 많이 미끄러지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넘어지는 장면들이. 그게 왜냐면요. 바이에른이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NFL 경기를 한번 개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잔디가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바이에른이 최근에 볼프스부르크 구단 그 잔디 관리사를 5월 1일부로 부임시키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볼프스부르크가 최근 독일에서 가장 그 잔디 관리를 잘한 걸로 상을 계속 받았던 팀이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바이언 팬들은 그런 거 고용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NFL 같은 거나 유치하지 마라. 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긴 하죠. 시기가 또 안 좋았죠. 왜냐하면은 겨울 지나면서 이렇게 경기장이 확 망가졌는데 그쵸. NFL 하고 겨울 지나면서 근데 분데스리가 쪽이 제가 예전에 중계를 해봐도 겨울 지나면서 경기장 상태들이 많이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일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 직격탄을 맞고 물론 다 전등으로 이렇게 해서 다 쏜다고 하더라도 해를 많이 못 받으면은 네, 잔디가 아무래도 네, 망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이브리드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알겠습니다. 이제 라리가로 넘어가 볼게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바르셀로나 경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 경기는 제가 선택을 했는데 이 경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라리가가 일찌감치 우승 레이스가 끝난 것 같은 분위기가 전반기에는 그쵸? 펼쳐졌습니다. 거의 뭐 네, 바르셀로나가 확정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유럽 대항전도 일찍 탈락하고 그러면서 이거는 가져가야 된다. 구강컵도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가져갈 수 있는 트로피가 이거밖에 없어서 현재 9경기가 남았는데요. 2위 레알 마드리드랑 11점 차이입니다. 네. 이거 안심할 수 있는 차이가 아니고요. 지금 바르셀로나가 2경기 연속 실족이거든요. 2경기 맞아요. 연속 득점하지 못하고 또 비겼어요. 승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무득점 2경기라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내용도 그렇고 후반기에 선수의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바르셀로나가 이 경기를 놓치면 이거는 알 수 없어요. 정말 알 수 없게 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최근에 파죽지세거든요. 이번 시즌에 드디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유럽 대항전 떨어지고 뭐 컵대회 다 떨어지고 했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아틀레티코가 과거의 시메오네 감독의 그 끈끈한 모습을 되찾고 있어요. 최근에 안 지는 경기도 많고요. 그 경기가 안 지는 경기뿐만 아니라 이기는 경기가 정말 많고 이제 아틀레티코가 돌아왔구나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리즈만 중심으로 팀이 이제 모여있게 된 부분이
최근에 도드라지고 있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최근 주춤한 게 이제 부상자들이 조금 많이 발생한 것도 있죠. 페드리, 덴벨레, 데용 그리고 크리스텐센에 더해서 이제 세르지까지 부상을 당했는데요. 특히 이제 하피냐도 최근에 폼이 안 좋고 좋아요. 그것 안 때문에 좋아요. 하피냐가 최근에 조금 화를 냈거든요. 교체 아웃될 때마다 그것 때문에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그 하피냐의 행동에 화가 난 상태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현재로서. 그리고 안수 파티도 지금 굉장히 내려온 상태이기도 하고 거기다 레반도프스키가 부상을 달고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쉬어야 되는데 점왕 뭐 이런 것들까지도 걸려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무리해서 뛰고 있는데 이게 도리어 바르셀로나의 조금 발목을 후반기 안 잡고 좋아요. 예, 그런 모습들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반면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우는 이제 5-3-2 포메이션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죠. 이제는 그리즈만이야 뭐 항상 이제 에이스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수비 쪽도 서서히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긴 한데 다만 이제 조금 걸림돌이 있다라면은 사비치가 다시 이제 근육 통증을 호소하면서 지난 경기 빠졌고 거면서 비첼이 이제 센터백으로 내려가서 뛰게 됐었던 거였죠. 현재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가 이제 요렌테하고 콘도그비아가 지난 경기에 경고를 받아가지고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결장하게 되는데 지금 비첼이 센터백으로 내려가서 뛰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요렌테까지 빠지게 되면은 중원은 조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근데 최근에 아틀레티코 경기를 보면은 요렌테 선수의 공백은 팀에 있어서는 분명히 손실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아틀레티코의 전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로드리고 데폴도 있고 그리고 코케도 있고 그러니까 중원의 교통 정리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게 지금 포메이션을 시메오네 감독이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초반에는 백포를 썼었거든요. 근데 헤이닐두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왼쪽 풀백이 공백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카라스코는 풀백이 안 되니까 이제 윙백으로 두는 백스리 형태로 갔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카라스코도 잘하고 그리고 수비에 에르모소 선수가 우승했던 시즌의 컨디션을 다시 지금 되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에르모소 선수가 지금 수비도 잘하고 그리고 공격 포인트도 쏠쏠히 올려주고 빌드업할 때 장거리 패스도 뿌려주고 이러면서 이게 센터라인이 정리가 되니까 아틀레티코가 다시 이제 도약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아틀레티코를 상대하는 바르셀로나가 페드리라든가 데용 같은 선수들이 돌아올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선수들이 컨디션이 어떨지 일단 봐야 되고 정상 어떤 컨디션 속에서 맞붙는다면 중원 싸움에 있어서는 아틀레티코가 많이 밀리긴 할 거예요. 근데 웅크리그에다 역습 나가는 거 분명히 준비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아틀레티코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리그에서도 최근에 많이 약했고요. 그리고 원정 가면은 시메오네의 아틀레티코는 바르셀로나 원정에서는 뭔가 기대하기가 어려운 구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틀레티코가 이번 경기는 아마 호락호락하진 않을 거다. 시메오네 감독이 최근에는 그래도 비교적 바르셀로나 상대로 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2승 2무 2패를 기록을 하긴 했는데요. 문제는 그 깜누 원정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2006년 2월에 마지막으로 승리하고 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2경기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 진짜 아틀레티코 얘기하면은 정말 할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 시즌 초반에 시메오네가 끝났다는 얘기를 진작에 듣고 있었지만 유럽 대항전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하면서 유로파리그도 못 가면서 시메오네에 대한 그 지나친 비판, 비난, 네 이런 게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왜냐하면은 아틀레티코의 사정을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무래도 아틀레티코가 국내에서는 좀 비인기 팀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사실 그런데 그런 안타까움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만이 아닌 라리가 팀 거의 전체한테 있죠. 이게 그건 맞아요. 비율형 샐러리 캡 때문에 라리가 돈이 없어. 돈을 못 써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이게 됐죠. 물론 처음 이 도입할 때는 만장일치로 한 게 맞아요. 만장일치로 했었는데 이게 하필 코로나가 그때 터져가지고 재정적인 타격을 받으면서 지금 그 피를 현재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이강인 선수 영입하려고 했는데 1,000만 유로 불렀대잖아요. 네. 1,000만 유로면은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준 거예요. 아니 근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급 되는 팀이 1,000만 유로 불렀다는 게 얼마나 돈이 이게 못 맞추면은 그래서 라리가 팀들 요즘 이적 시장 보면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경기까지 얘기를 해봤고 이제 네 번째 경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울산 대 포항입니다. 지금 1위와 2위고
두 팀 모두 다 7경기에서 6실점, 굉장히 수비가 좋아요. 시즌 첫 동해안 더비이기 때문에 이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울산이 지난 주말 대전한테 마침내 시즌 첫 패를 당하기도 했죠. 그렇죠. 그리고 포항은 아직 패가 없어요. 예, 그렇죠. 무승부가 좀 많긴 하지만요. 저는 그냥 K리그 역사와 전통의 최고의 더비라고 명명하고 싶고요. 기대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나 지난 시즌에 울산이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보여준 모습이라든가 포항이 김기동 감독 체제 하에서 이제 쌓아 올린 업적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번 시즌의 초반 분위기도 그렇고 아주 재밌고 치열한 경기가 될 거예요. 예, 재밌을 거고 지난 시즌 맞대결 성적 보면은 울산이 첫 경기는 잡았죠. 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경기들에서는 포항이 또 안 졌어요. 네, 더 많이 이겼고 이런 거 보면은 아마 울산은 홍명보 감독이 하던 대로 그렇게 경기를 할 거고 왜냐하면은 이번 시즌에 계속 경기들을 그렇게 해왔고 포항은 좀 달라요. 포항은 자신만의 준비한 경기를 하는 라운드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지난 FC 서울전 같은 경우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외의 경기들은 상대방이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중에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김기동 감독의 전술, 그렇죠. 전략. 김기동 감독이 그래서 K리그에서 최고의 전략가로 불리는 이유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근데 그 양 팀의 맞대결 전적 자체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아요. 엇비슷한데 재밌는 거는 별로 승부처가 아닐 때는 울산이 대부분 이겼고요. 맞아요. 정작 중요할 때. 예, 그때마다 그렇게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항상 포항이 되게 앞선 느낌이에요. 맞아. 사실 그가 울산은 포항만 없었으면은 진작에 우승을 했었을 겁니다. 항상 발목을 잡아서 울산이 준우승 매니아가 됐었던 거였는데 지난해 마침내 이제 우승을 했던 거였죠. 그렇습니다. 보면은 지금 바코가 컨디션을 이제 좀 점점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마티나단과 정승현 선수의 출전이 지금 불투명해서 홍명보 감독이 보고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울산 현대로서는 가장 큰 리스크일 것 같아요. 마틴 아담이 없는데 주민규 선수가 지난 경기는 아주 좋았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네. 시즌 초반에 캐조의 스타트였는데 그 캐조의 스타트를 끊고 나서 주민규 선수가 최근에는 시즌 초반만큼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규 선수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울산 현대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지 마틴 아담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한다면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지. 다만 바코 선수가 지난 경기에 살아난 거는 울산으로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루빅슨 선수가 좋은 컨디션, 골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대해 볼 만한 거. 근데 마틴 아담 없는 거, 그리고 정승현 선수가 못 돌아온다면 정승현 선수가 없는 거는 수비 안정에 있어서 꽤 큰 부담으로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포항은 일단 이번 시즌 공격은 제카가 가지고 있는 센터 공격도 있습니다만 왼쪽에 백성동 그리고 오른쪽에 정재희 선수 아니면 김민성 선수인데 정재희 선수는 부상 때문에 좀 못 나올 것 같고 김민성 선수가 있다면 사이드에서 이게 뒤로 나가는 그 직선적인 공격들이 있거든요. 근데 벌써 골맛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울산이 정세영 선수가 없는 게 그게 이제 수비 안정에 있어서 지난 대전 하나와의 경기에서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울산과 포항의 경기까지 얘기를 해봤어요. 저희의 프리뷰는 승무패를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기를 보시면서 한번 그 경기 결과를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